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동영상에 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실물을 좀 보여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최대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 생각을 공유할 그런 주제는 우리가 분단 70년,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해나가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먼저 시대의 화두 통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통일은 과연 대박인가, 그리고 여기에 관련한 어떤 불편한 진실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대의 화두 통일이라는데 여러분 다들 공감하십니까?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광복이 되자마자 우리가 분단이 됐던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분단 70년을 우리가 축하하면 물론 안 되죠.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70년의 역사를 그렇다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시작된 우리 남북 분단의 역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동안 분단 관리를 잘해왔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신생 독립국 중에서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아주 보기 드문 국가입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의 과제라 그러면 역시 누구나 통일 문제를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역사는 현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단 7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언제 될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후대의 사가들이 이 시기를 어쩌면 남북 분단기라고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후삼국 시대라고 여러분 역사 시대 배웠지 않습니까?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한 것이 서기 900년입니다. 그리고 왕건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된 것이 936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에서 후삼국 시대라는 것은 겨우 36, 7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분단은 70년이 지났고 또 언제 통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사가들은 이 시기를 남북 분단기라고 부를 것입니다. 역시 사가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북한한테 그 책임이 있겠죠. 많은 책임을 북한한테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만 책임이 있을까, 이 분단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뭘 했는지, 어쩌면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어쩌면 통일이 두려워서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통일에 관련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재밌게도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현재에도 약 20년쯤 후에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년 전에 통일이 됐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면 지금 사실 통일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해보면은 20년 후에 통일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여기에는 퍼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 약 40% 이상에 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통일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데 지금 당장 되는 거는 좀 불편하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미래인데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통일이 되는 거는 이건 조금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성가스러운 일도 있고 좀 여러 가지 희생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20년이라고 하는 거는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그래도 통일에 대해서 자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마 그래서 보통 20년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20년 후에 통일이 올 것 같습니까? 잘 모르죠. 그걸 맞추면 뭐. 그런데
사회학자 울리 백이라는 독일 사회학자입니다.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일에 관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스마트폰 변화라든가 지금 우리 사회 변화를 보십시오. 어쩌면은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누구죠? 그죠? 예. 이 보면 고무부가 2013년 12월, 한 1년 반 전에 처형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다 놀랐을 거예요. 그죠? 저도 놀랬고. 솔직히 북한을 연구하는 저로서도 과연 처형될까 하는 데 대해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아마 여러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어쩌면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변화가 올 수도 있다. 뭐 붕괴라든가 꼭 이런 건 아니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편에는 두려움 같은 거 좀 가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이 장성특위 주고 한 달 정도도 안 지나서 작년 1월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서 좀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정체된 경제를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는 통일된 한반도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재밌게도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이 무지하게 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한테 주는 충격이 생각 이상으로 컸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중에서 숨겨진 비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20대의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면은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많이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인식도 높아졌고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통일 대박론이 가지고 온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일 대박론에 이어가지고 대통령께서는 한 달쯤 뒤에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 국회의원도 물론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진보 보수가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는 소위 말해서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드레스덴 선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두 번째는 민생 인프라 구축, 다시 말해서 복합 농촌단체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그런 민생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드레스덴 선언의 골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부는 새롭게 통일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국민들의 반응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과연 통일은 대박인가? 시대의 화두 통일인데 그럼 화두까지는 좋은데 과연 통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박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농담입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마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여러분 잭팟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썼어요. 근데 여러분 잭팟이라는 건 여러분 혹시 뭐 카지노 같은 거 해보셨어요? 가면 뭔가 확 쏟아지는 게 잭팟이죠. 그죠? 우르르 쏟아지고 하는 거. 근데 그거하고 좀 달리 우리 젊은 사람들이 대박 그럴 때는 뭐죠 이게? 뭐 그냥 판타스틱 영어로 말하면은 슈퍼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좋다, 아주 좋다, 아주 통일은 좋은 것 이런 의미인데 조금 과장해가지고 잭팟이라 그랬던 건 조금 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자, 통일은 대박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한국은 2012년 3년 전에 20, 50 클럽이라는 거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클럽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모든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봤더니 바로 지금까지는 선진 6개국이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국이 가입한 겁니다. 우리가 7번째이고 아직도 한국 뒤에 가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96년도에 가입을 했다가 지금 10여 년 만에, 근 20년 만에 한국이 가입한 셈이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은 거의 30, 50클럽,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30, 50클럽이 됐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까지 가고 이태리 가입하고 마지막 한국인데 지금 한국이 여러분 요즘 우리가 환율이 조금 강하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한 2%, 3% 이상은 되니까 올해 말 정도 되면 우리도 30, 50클럽에 가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30, 50클럽, 20, 50클럽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1인당 행복지수 이런 게 물론 더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30, 50클럽인데 사실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미래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좋다는 그런 희망은 요즘 그렇게 강하지 않죠. 물론 미래는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좋을 것 없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청년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40, 80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니까 다시 말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이상이 되고 또 인구가 8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 이걸 보니까 전 세계 딱 세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을 보니까 바로 내수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말하자면 머티어 이코노미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성장 잠재력을 거의 까먹어가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더 퀀텀 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 된다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통일에 관한 장밋빛, 통일한국의 2050년에 관한 미래상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세계 인구 골드만삭스라든지 여러 가지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비롯해가지고 온갖 군데에서 낸 자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이 된다면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입니다. 지금 북한 인구가 얼마죠? 약 2,500만입니다. 우리 인구 5천만에 북한 인구를 더하면 7,500만으로서 바로 8천만에 근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수 시장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바로 국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내수 위주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수출을 해야지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북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많이 봐줘서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준비 안 된 통일은 부담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은 북한이 우리가 통일이 되는 안정적인 내수 기반이 갖춰지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젊은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동 자원을 보탠다면은 우리 통일한국은 분명히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지정학적인 것입니다. 북한 여러분 나진 선봉지구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황금평이라든가 또는 신의주 경제특구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의주하고 중국의 단둥이라는 도시랑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아마 가보신 분도 아마 여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보다도 여러분 주목해야 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선 지역,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마주치는 이 나진선봉 경제특구라는 지역을 여러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도 이 지역을 일찌감치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고 뭘 한번 자기네들도 이 지역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인프라가 워낙 열악하고 또 북한이 모기장식 개혁개방이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식의 개혁개방 정책, 다시 말해서 그렇게 개혁개방을 그렇게 완전히 전면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실패했다가 다시금 최근에 낮은 선봉 지역에 대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다음 장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낮은 선봉 지역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청나라 마렵에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을 획정하는 그 과정에서 중국 관리가 청나라 관리가 이 동해까지 국경을 획정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북 삼성에서 나오는 많은 지하자원 또는 상품이 전부 서해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되는 지역입니다. 자, 만약에 동북 삼성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항구로 물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만 있어서 한다면 훨씬 더 물류 비용을 아마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훈춘과 나선 간의 도로 보수 공사가 지금 다 끝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 하산이라는 지역하고 바로 여기 두만강하고 바로 철교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차로 해가지고 다음 장에 나오겠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크라스키노 위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 해가지고 하산을 통해서 두만강 철교를 지나서 낮은 선봉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다시 말해서 북한의 철도와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다 보수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낮은 하산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데 이 쿠즈바스라는 5,000km가 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석탄을 지금 실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거쳐서 핫산에서 나진으로 와가지고 지금 상해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당진 발전소에 지금 석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석탄은 상당수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철 5,000km 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치더라도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도 아주 양질이고요. 분명히 통일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대박입니다. 뭔가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통일을 반드시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통일을 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한번 그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게 여러분 핵 문제죠. 그죠? 지금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북한이 내일 당장 핵실험을 하더라도 저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에게 핵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수단으로 일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은 이 타임지 잡지에 더 비거 스렛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김정일 시대 때 보면 이렇게 타임지 표지 모델로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인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는 경제 그리고 핵무력 병진 노선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북한 헌법에도 지금 핵 보유가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북한은 지금 핵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불감점이 있습니다. 피로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회의체인 육자회담도 지난 4, 5년간 역시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금 북한의 핵은 어떨까요? 좀 계속해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가장 큰 난관은 북한의 핵일 것이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관계도 여러분 많이 경색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북 간에 물꼬를 트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도 좀 필요했지만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는
남북관계의 물기를 잡아야죠. 다시 말해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 남북관계는 심하게 경색되어 있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도 사실상 많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서 우리 당국, 정부, 그리고 우리 대통령한테 쓰는 언사가 굉장히 지나친 거 알고 계세요? 한번 제가 참 공개적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나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아마 이것은 아마 북한 정권 자체가 어쩌면 지금 불안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되어 있고,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다시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탈북자 문제를 놓고 또 갈등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남북한 관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실타리를 풀어가야 되는데, 특히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아마 신문 보도에서 6.15 공동 행사가 아마 무산될 것 같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원래대로 남북 관계가 좀 순조롭게 좀 지속이 됐더라면은 원래 지난달인 5월 말에 이호 여사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6.15 공동선언 행사, 공동행사,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는 지금 광주 유니버시아드 게임 여러분 예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8.15 공동행사, 그러다 보면 추석 무렵에 이산가족 상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올 한 하반기 정도에는 남북 관계가 좀 새로운 좀 단계에 진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장밋빛 기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또 역시 남북 관계가 그렇게 순조로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한 지실 중에 어쩌면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주변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통일 대박론이 나왔는데, 사실 통일 대박론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통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가 대박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건 정말 좋은데,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그 수상이었던 영국의 대처 수상의 자서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면, 자신은 독일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말을 자기 자서전에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된 독일이 프랑스나 영국한테는 큰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된 한국이 물론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적지만은 어쩌면은 통일된 한국이 민족주의를 발흥해가지고 주변국에게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런 국가가 될지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통일 대박은 주변국에도 대박이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 그리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라고 그러죠. 통일 공공외교를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봤나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일본에 가려고 비행기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좀 2박 3일 좀 일본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한 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도 비행기 표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한일 간에, 한중 간에, 주변국 간에 인적 교류, 물적 교류,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교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있고, 그리고 중일, 한일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이 커져가는 반면에 정치 군사적으로는 갈등이 지속되는 이런 패러독스 같은 현상이 아시아에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 통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준비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통일과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33년도라는 그 시절이 어떤 때인가 하면 1929년도부터 세계가 미국 뉴욕 증시부터 시작된 대공황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큰 위기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와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그동안 70년 동안 분단의 타성에 젖어서 통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후에 소위 뉴딜 정책을 가지고 그 대공황을 극복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는 1933년도 같은 해에 히틀러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 히틀러의 집권 이후에 독일은 전쟁으로 가고 패망으로 가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드리게 되네요. 자, 먼저 우리가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통일 비용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는 제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일 비용에 대한 연구가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최소는 뭐 우리 돈으로 173조부터 최대는 뭐 4,600조, 다시 말해서 25배 이상의 편차를 보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요소를 빼고 넣느냐, 지표를 빼고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 비용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는 그렇게 신뢰를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비용보다는 편익, 다시 말해서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물론 이익도 이것도 연구 결과이니까 조금 과장된 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통일한국이 지금 1915년에 통일이 된다면은 이후에 통일한국은 계속 지속적인 1인당 GDP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한국 주민은 이렇게 올라가고 북한 주민도 똑같이 따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통일한국은 이렇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짐 로저스라는 투자 전문가가 우리 언론에 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돈이 있다면 모두 다 통일이 된다면 거기에 자기 주식을 모두 투입하겠다. 자기 돈을 모두 투입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사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 통일한국의 미래는 모두가 밝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면은 통일 비용에 비해서 통일의 순편익이 전체 3배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 통일 비용은 통일 초기에 많이 들어가고 통일로 인한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얻어진다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다라는 측면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마음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죠, 그죠? 독일 메르켈 총리가 여러분 동독 출신인 거 아시죠?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통일에 취약했던 계층이 동독 출신 여성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동독 녀석들은 다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일이 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하층민으로 전락했었습니다. 근데 그 동독 출신 여성이 지금 통일된 독일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통일되고 나서 북한 출신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거 여러분 감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으면 우리 통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는 탈북민에 관한 여러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탈북민은 약 28,000여 명입니다. 1990년대 말에 한 2,000명, 2,900명 해가지고 피크를 이루다가 지금은 한 절반 이하로 좀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북한이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기아, 다시 말해서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국경을
이제 벗어나서 탈출하기가 또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지금 28,000명 나와 있는 탈북자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사실상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탈북자가 뭐 예를 들면 일가 친척과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와 부모와 그리고 고향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온 배신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아요? 그보다는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들이 왔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탈북민의 70% 이상이 여러분 여성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저희 이화여대가 탈북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서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코리아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개성공업지구도 그렇고 우리가 문화교류, 사회문화교류,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이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데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비교적 여러 차례 간 편입니다. 제가 인도적 대북 지원하는 한 단체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모니터링하러, 다시 말해서 지원한 물자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저 참 불쾌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80년대 중반에 84년도에 우리가 서울에 큰 수재가 들었던 걸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망원동이라든가 목동 그 지역에 큰 수재가 들어가지고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한 것이 우리가 힘들었을 때 북쪽에서 보냈으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힘들 때 우리가 보내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고 또 그 다음에 가니까 그때부터 북한의 안내원들이죠. 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지난번에 지원해줘서 참 요긴하게 썼다. 정말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회문화 교류 또는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그것이 남북한 주민 간의 마음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준비된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은 북한 사람에게도 대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북한도 자기 스스로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광물 자원,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조사이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잠재 가치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석탄이라든가 철강성 같은 거는 우리의 10배 이상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은, 그리고 양질의 어떤 노동력도 있고, 그리고 북한 땅에는 지금 빈 땅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공장 지으려고 그래도 참 지을 부지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 지하자원, 이걸 합친다면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통일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남북이 협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경제 공동체, 그리고 이웃한 러시아, 중국과 합쳐가지고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큰 틀에서 우리가 통일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면은 우리는 통일은 저절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서두에 동영상에 저보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주역이라고 그러셨는데 주역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좀 관여한 건 사실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보 정권 그리고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에서도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장점을 따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남북 간에 기존에 해왔던 약속은 진보 정권이 했던 약속이건 보수 정권이 했던 약속은 그것은 차기 정부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계속해서 존중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보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3대 세습으로 지난 70년간에 지금 최고 그 지도자는 3번밖에 바뀌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난 70년간 정부 교체가 11번인가 12번이 됐습니다.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는 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남쪽 사람들은 수령복이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북쪽 사람들이 농담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북쪽 사람들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떨까 괴롭습니다. 공부하기가. 자, 그래서 지난 정부가 했던 약속을 현 정부가 차기 정부가 지켜주면은 그것이 바로 일관된 대북 정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북 관계가 물론 정상회담도 중요합니다만은 작은 약속부터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북핵 문제의 진전이 있을 시에는 대규모의 지원도 가능하다. 바로 이런 것이 이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일관된 대북 정책, 이름은 바뀌어도 좋습니다. 차기 정부,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름 바뀌더라도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것을 통일 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맥을 이어서 변화 발전시켜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일관된 대북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 70년간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통일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꼭 제가 대통령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리더십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엘리트 계층이십니다. 남남 갈등. 대북 정책을 해나가는데 가장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남남 갈등입니다. 자신의 입장만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뭔가 반면교사, 뭔가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듣고 뭔가 잘못된 정책에서도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정책은 100% 잘못되고 자기 정책은 100% 옳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 통일 리더십이 생기고 그리고 정권을 넘어서 일관된 통일 정책,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바로 키신저입니다. 여러분 키신저는 소위 말해서 미중 간의 수교를 이끌어냈죠. 이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소련 간의 냉전 시기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고 우호관계를 맺음으로써 소련을 견제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련의 몰락은 중국과의 수교에서 비롯됐을 수가 있습니다. 키신저가 한 말입니다. 역사가 과거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변화라는 것은 한 번도 생기지 않았을 테. 모든 위대한 업적은 현실로 변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비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업적은 불가피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굳게 확신하고 몸을 던지는 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확신하고 우리가 모두가 몸을 던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변국이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한테 통일을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